안녕하세요. 저는 김대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나이를 먹으면 잠이 줄어든다는 말을 핑계 삼기에는 너무 이른 새벽이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고 세상 모든 것이 고요한 그 시각에 제 눈은 저절로 떠졌죠. 딱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한번 깨어난 정신은 다시 잠들기를 거부하다군요. 저는 삐걱거리는 무릎을 이륙려 거실로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집의 실로 애시 눈에 들어왔어요. 소파 위에는 아들 녀석이 벗어던진 양말이 뒹굴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면을 이가 마시다만 커피가 담긴 머거잔이 얼룩을 남긴 채 놓여 있었죠. 30년의 세월이 아니라 그들의 무관심이 먼지처럼 내려앉은 공간. 저는 그날 그 모든 것을 모조리 털어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고무장갑을 단단히 끼웠어요. 가장 먼저 거실의 육중한 소파와 장식장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가구 밑에에서 뭉쳐나온 시커먼 먼지 뭉텅이가 제 발치에 굴러다녔죠. 그걸 모두 쓸어낸 뒤 무릎 보호대를 차고 마룻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세제를 푼 물에 걸레를 빨아쥐었자는 제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어요. 아내와 함께 이 마루를 닦던 기억이 잠시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눈앞에 찌든 때에 집중했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베란다 창틀에 검은 곰팡이와 사투를 버렸어요. 락스 냄새에 머리가 띄겠지만 창문이 제 본래의 투명함을 되찾는 것을 보니 멈출 수가 없었죠. 오후에는 화장실 차례였습니다. 타일 사이에 긴 붉은 물들을 솔로 문지르고 변기와 세면대를 광이 나도록 닦았습니다. 해가 저물 때쯤 마지막으로 마룻바닥에 왁스 칠까지 끝내고 나서야 길었던 저의 노동은 끝이 났습니다. 땀으로 축축한 옷을 벗어던지고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온 집안이 희미한 왁스 냄새와 함께 제가 2004-5번 첫날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시는 허리를 두드리며 식탁 의자에 앉아 있으니 그래도 마음 한 구석이 뿌듯해지더군요. 8시가 훌쩍 넘어 도어롱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아들 김민태와 며느리 한시영이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을 양손에 가득 든 채였죠. 그들은 현관에 들어서면서 부터 자기들의 대화에 빠져 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아, 피곤해 죽겠다. 주말인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자기야, 내가 산 그 가방 어때? 예쁘지? 예쁘네. 근데 자기야, 네가 산 그 구두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우리 이번 달 카드값 장난 아닐 텐데. 걱정 마. 다 방법이 있으니. 며느리가 소파 위로 쇼핑백을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아들 녀석은 넥타이를 풀며 냉장고로 지킹의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죠. 그리고는 집안을 한번 쓱 둘러보더군요. 하지만 깨끗해진 집을 알아보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게 이 집은 뭘 해도 티가 안 나. 좁아서 그런가, 구조가 날 가서 그런가. 맞아. 내 친구 영민의 새로 이사가 아파트 가봤어. 거실이 우리 집만 하더라니까. 똑같이 청소해도 거기는 무슨 호텔 로비 같아. 청소할 맛이 나지. 며느리가 소파에 드러눕다시피 기댄 채 다리를 꼬며 말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에휴, 우리가 빨리 돈 모아서 대출 받아 이사 가는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이 낡은 집에 살아. 직장 동료들한테 집들이 한 번을 못 한다니까 창피해서. 그러게 말이야. 네가 좀 더 힘내서 승진 빨리 하고 나도 다시 일 알아볼까 봐. 이 집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저는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저라는 존재는 그들의 대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죠. 마치 벽에 걸린 낡은 시계처럼 그저 공간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은 저라는 존재를 벽에 쉽게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사건을 벌였습니다. 그날 저녁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부엌 쪽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고소하고 기름진 냄새가 흘러 들어왔어요.
단순한 찌개 냄새가 아니었죠. 저는 책을 덮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광경에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어요. 식탁에는 휴대용 가스 버너가 놓여 있었고 그 위 불판에서 두툼하게 살이 오른 민물 장어가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백화점 로고가 찍힌 명이 나물과 각 김치 그리고 값비싼 볶은 자주까지 보란듯이 놓여 있었죠. 아들 내외는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막 익은 장어 한 점을 소스에 푹 찍어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어요. 제 인기척을 느낀 며느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 아버님 나오셨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서 있자 아들 녀석이 저를 보더니 다 타버린 장어 꼬리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어 제게 내밀었어요. 그 까맣게 탄 끝은 머리가 제 눈앞에서 흔들렸죠. 아버지 맛이라도 한번 보셨던가. 에이, 이건 너무 탔네. 어르신들은 쓴 거 드시면 안 되지. 녀석은 그렇게 말하며 제가 보는 앞에서 그걸 다시 자기들 앞접시 옆에 툭 버렸습니다. 마치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듯이요.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겪는 진로 힐끔 보면서 일부러 들으라는 듯 남편에게 말했어요. 역시 사람이 돈을 벌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 길이라도 이런 거 사 먹는 거 아니겠어. 여보 안 그래? 당연하지. 아, 자기야 이것 좀 먹어봐. 진짜 맛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정말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식탁 한쪽에 포개져 있던 빈 앞접시로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내 몫은 없을지라도 혹시라도 한 점이라도 나눠줄 마음이 생길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였죠. 바로 그 순간 며느리가 어머 여기 간장 흘렸나며 젖은 행주를 들고 제 손이 향하는 곳 앞을 쓱 막아섰습니다. 제 손은 갈 곳을 잃고 허공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 찰나의 순간 이 짧은 행동 하나가 수만 마디 말보다 더 큰 상처와 몸열감을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보란듯이 제 앞을 닦아내며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소화 기능도 약하시잖아요. 괜히 이런 기름진 것 드셨다가 탈나면 병원비만 더 나와요. 저희 생각해서라도 참으세요. 아들 녀석은 볶은 자주를 잔에 따르며 거들었어. 에이 아버지, 이런 건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먹는 거지. 아버지는 된장찌개가 최고시잖아요. 냉장고에 남은 거 있으니 데워 드세요.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돌아서서 제 방으로 향했어요. 등 뒤로 그들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방문을 짜나자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군 쥐었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벽이라도 내리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저들의 계략에 말려드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더 크고 더 완벽하게 저들이 저지른 물에 대가를 치러야 한 저는 떨리는 손을 다른 손으로 감싸주고 길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분노로 뜨거웠던 머리가 차갑게 식어내렸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가족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고 어린 아들이 제목에 매달려 있던 행복한 시절의 기록이었죠. 저는 그 액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없이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저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작은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이 집의 집문서와 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평생의 피땀이 담긴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내려 수십 년 지기인 친구의 이름을 찾아냈어요. 자산 관리와 부동산 투자 쪽에서는 업계 최고로 통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게 김 사장 웬일인가. 이 시간에 저는 창밖 어둠이 짙게 깔린 제 소유의 아파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이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내 인생의 제이막을 시작해야겠다. 판을 짜보세요.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그저 막연한 서운함과 체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면 이제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냥꾼의 심정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죠. 제 인생의 판을 새로 짜기 위한 첫 번째 행선지는 오랜 친구 박진태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여의도 증권과 한복판에 자리한 그의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지만 그는 저를 위해 가장 안쪽에 조용한 회의실을 비워도 왔다군요. 여보게 김 사장 대체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하도 비장해서 나는 자네한테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네. 박진태는 제 앞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녀석은 수십 년간 제 곁을 지켜온 친구이자 제 자산 현황을 누구보다 훤히 꿰고 있는 자산 관리사였습니다. 저는 지난 밤의 일을 아니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장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진태는 들고 있던 차잔을 내려놓고는 깊은 한숨을 쉬다군요. 내가 자네한테 몇 번이나 말했나. 학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자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자식이 아니. 덕은 다나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자네를 찾아온 걸 쇠. 이 판을 뒤집어야겠네. 판을 뒤집다니 설마. 진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 집 팔 걸 쇠.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날 거야. 이건 단순한 매매가 아달세.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작전이야. 그리고 자네가 내 작전 참모가 되어줘야겠네. 제 단호한 말에 진태는 잠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눈빛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친구를 걱정하는 눈빛이 아닌 최고의 전문가가 의뢰인의 문제를 분석하는 예리한 눈빛이었어요. 자네가 그 정도까지 결심했다면 내가 밟고 나서야지. 일단 상황부터 정리해 보세요.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 아닌가. 아들 김민태. 자네를 닮아 머리는 좋지만 심지가 약하고 귀가 얇지. 진짜 문제는 며느리 한시영이야. 그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달세. 여우 중에 상여우지. 아마 자네의 작은 변화 하나를 다 감시하고 있을걸. 쎄,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어설프게 움직였다가는 꼬리를 잡히고 말 거야. 정확하네.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2중, 3중으로 움직여야 해. 첫째, 자네의 모든 금융 정보를 차단하고 새로운 작은 루트를 만들어야 하네. 내가 아는 가장 보안이 철저한 은행의 자네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겠네. 모든 자금은 그쪽으로 옮기고 앞으로 집을 판 대금 또한 그곳으로 들어오도록 준비하지. 둘째, 자네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필요해. 아들 내외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네가 집을 비워주는 것을 반길 만한 그런 알리바이 말이 있어요. 진태와 저는 거의 2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작전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의 조언은 언제나처럼 명쾌했고 제 머릿속에 막연했던 계획들은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바뀌어갔죠. 사무실을 나서며 진태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김 사장, 이건 외로운 싸움이 될걸. 쎄. 하지만 명심하게 자네 뒤에는 나, 박진태가 있네. 무슨 일이든 나하고 먼저 상의하게. 절대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그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벅찬 투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진태의 조언에 따라 작전의 첫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이었죠. 저는 아들 외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태야, 시영아, 내가 내일부터 동네 노인정에 좀 다녀볼까 한다. 제 말에 며느리의 눈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아들 녀석은 귀찮다는 듯 건성으로 대답했죠. 노인정이요? 갑자기 왜요? 그냥 맨날 집에만 있으려니 사람도 그립고 가서 봐도 기나 둘까 해서 그런다. 친구들도 사귀고 하면 좋지 않겠니? 제 말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아버님,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집에만 계셔서 저희도 마음 쓰였는데 잘 됐다. 잤다. 나가서 바람도 쐬시고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세요. 저희 눈치 보지 마시고요. 마음이 쓰였다는 말에 실수가 터져 나올 뻔했지만 저는 꼭 참고 어수룩한 노인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로 소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라 믿는 눈치였어요. 아니, 어쩌면 늙은 아비가 집에서 사라져주는 것을 반기는 것에 더 가까웠겠죠. 다음 날부터 저의 이중생활은 시작돼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저는 정말로 동네 노인회관으로 향했어요. 그것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저처럼 자식들과 함께 살지만 겉도는 어르신들 혹은 홀로 지내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나오는 분들까지 사연도 다양했죠. 저는 그곳에서 가장 조용하고 인자한 노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험담에는 끼어들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바닥판 앞에 앉아 신선 노름을 즐기는 척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원 바로 개인 사물함을 하나 배정받는 것이었습니다. 5,000원짜리 낡고 작은 철제 사물함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금고보다 더 안전한 요새였어요. 저는 그날 바로 박진태가 만들어준 새 은행의 통장과 카드, 그리고 집문서 사본과 제 인감 도장까지 모두 그 사물함 깊숙한 곳에 옮겨두었습니다. 집에는 저와 관련된 어떤 서류도 남겨두지 않았죠. 제 모든 비밀은 이제 이 낡은 사물함 안에서 잠자게 된 겁니다. 며칠간 저는 노인정의 출근 도장을 찍으며 사람들의 눈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박진태는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 집을 시장에 내놓았고 곧 몇몇 사람이 관심을 보인다는 연락을 해왔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우 같은 며느리는 역시나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그날도 저는 노인정에 다녀와 제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부엌으로 나가니 며느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살갑게 저를 맞이하더군요. 아버님 오셨어요. 시장에 갔다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사과가 아주 맛있어 보여서 좀 사왔어요. 제가 깨끗이 닦아왔으니 어서 드셔보세요. 식탁 위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사과가 예쁘게도 깎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필시 무슨 꼼꼼이가 있는 것이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웬일이냐? 갑자기 사과는 고맙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하고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지만 저는 그 맛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제 맞은편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지켜보는 여우처럼요. 아버님, 노인정은 다니실만 하세요? 친구분들은 많이 사귀셨고요. 그럼 다들 사람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득 두고 온다. 그러시구나.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버님, 제가 오늘 아버님 방 청소 좀 해드리려고 들어갔었거든요. 왔구나. 저는 속으로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방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책상 위에 웬 요양원 안내 책자가 놓여 있더라고요. 혹시 무슨 생각 있으신 거예요? 며느리의 질문은 아주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기대감과 의심이 동시에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태가 미리 귀띔해준 미끼가 효과를 발휘했음을 깨달았죠. 그 요양원 팸플리스는 제가 일부러 그것도 아주 허름하고 값싼 시설의 안내 책자를 골라 올려둔 것이었습니다. 노인정에 갔더니 친구 영감이 자기는 나중에 그런 데라도 들어가야겠다면서 하도 한탄을 하길래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하나 얻어와 봤다. 별거 아니다. 그 대답에 며느리는 안심과 실망이 뒤섞인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집을 나가주길 바랐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한 것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요양원이라는 단어에 제가 거부감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괜히 제가 오해했네요. 죄송해요. 아버님, 뭐에는 무슨, 그나저나 네가 깎아준 사과가 참 맛있다. 잘 먹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제 방이 완벽하게 수색당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제 안물이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척해도 물건의 원래 주인이 느끼는 미세한 위화감은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초록장맨 아래에 칸에 넣어둔 낡은 편지 묶음의 리본이 살짝 비뚤어져 있었고 옷장 속 양복 안주머니는 미세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녀석은 제 방을 사사치 뒤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겠죠. 제 모든 비밀은 노인정 사물함 안에 있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 녀석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녀석의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자리에 앉았더니 녀석은 대뜸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내밀더군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주식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확실한 정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지금 이 종목에 투자하면 딱 3달 안에 최소 2배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보예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아버지 연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 지금 은행에 그냥 썩히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저한테 투자를 좀 하시죠. 제가 금방 2배에 아니 3배로 불려서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릴게요. 이걸로 우리 빨리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다고요. 저는 말없이 녀석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을 뒤져 무언가를 찾으려 하고 아들은 제 노후 자금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제 집에 들어온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안 된다. 제 단호한 대답에 아들 녀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왜요? 왜 안 돼요? 아버지, 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알아서 다 불려드린다는데 왜 아들인 저를 못 믿으세요? 네가 뭘 알아서 해. 주식으로 패감항신한 사람이 한둘인 줄 아느냐. 그리고 그 돈은 내 돈이다. 내 노후 자금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거라. 아버지 진짜 너무하시네. 평생 자식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그 돈 몇 푼 아깝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데요. 다 아버지 편히 모시려고 장어 한 점 아까워서 아비한테 쓴 꼴이나 맛보라는 놈이 나를 편히 모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말에 아들 녀석은 순간 얼굴이 새하얘지더군요. 자기가 한 짓을 기억은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그건 아버지 건강 생각해서 됐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으니 그만 나가봐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제 등 뒤에서 씩씩거리더니 결국 서류를 거칠게 챙겨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광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이 집의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작전은 더 이상 물러설고도 없는 제 인생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을요. 아들 녀석의 방문이 확 하고 닫힌 후 집안의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졌어요. 그들은 이제 대놓고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죠. 식탁에서 마주쳐도 인사는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거실에 제가 앉아 있어도 바로 옆에서 자기들끼리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소곤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의 칼끝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지만 굳이 내용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매일 아침 노인정으로 출근했습니다. 그곳의 낡은 사물 한만이 제 유일한 아군이었고 제 모든 계획이 숨쉬고 있는 비밀작전 본부였으니까요. 작전이 시작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노인정에서 늘 두던 동갑내기 최영감과 바닥을 두고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박진태라는 이름을 확인하고 저는 잠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드디어 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저는 최영감에게 화장실 좀 다녀오겠냐라며 양해를 구하고 조용히 복도로 나와 구석진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이스에 무슨 일인가? 김 사장 좋은 소식이야. 자네 집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부가 나타났네. 자네처럼 점잖고 인상이 아주 좋은 신호 부부 같은데 집을 보자마자 아주 흡족해였어. 내부 구조나 채광도 좋고 어르신이 관리하셔서 그런지 집이 아주 깨끗하다면서 말이야. 아마 오늘 내일 중에 계약금을 넣을 것 같아. 그래, 그거 참 잘 됐군.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 그럼 내가 괜히 아무나 소개했겠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 그 사람들이 집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해. 지난번에는 남편 혼자 와서 봤는데 이번에는 아내도 같이 와서 꼼꼼하게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던. 내일 오후 2시쯤 괜찮게. 물론 아들 내외가 없는 시간으로 맞춰야지. 알겠네. 내일 오후 2시 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게. 전화를 끊고 바닥판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바닥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내일 오후 2시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점심을 먹자마자 노인정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해서 혹시나 흠잡힐 만한 곳은 없는지 집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청소야 이골이 나도록 했으니 먼지 하나 없었지만 혹시나 아들 내외가 어지러 놓은 물건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죠. 아니나 다를까 소파 위에는 며느리 이가 벗어놓은 가디건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아들 녀석방에서는 컵라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경 나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것들을 치우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마치 잘 보이고 싶은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처럼요. 정확히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리고 박진태와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젊은 부부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활기차고 선한 인상의 신혼부부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뵙고 또 찾아왔습니다. 집이 정말 깨끗하고 좋네요. 머리. 늙은이가 혼자 사는 집이라 변변치 못합니다. 어서들 들어오시게. 저는 어수룩한 집주인 연기를 하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집이 마음에 드는 듯 여기저기를 꼼꼼하게 살필며 자기들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고요. 남편은 줄자를 꺼내 가구를 놓을 자리를 제거했고 아내는 창가에 서서 햇볕이 얼마나 잘 듣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보, 이 방을 우리 아기 방으로 꾸미면 딱 좋겠다. 창문도 크고 따뜻할 것 같아. 그러게. 그리고 저 베란다는 내가 꼭 홈카페로 만들 거야. 당신이랑 매일 아침 커피 마시게. 어때? 너무 좋다. 그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잠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이곳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 하겠지요. 이 집에 다시 따뜻한 웃음소리가 채워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동안 집을 둘러보던 부부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거의 계약을 결심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잉하고 짧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불길한 진동이었죠.
꺼내서 확인해 보니 아들 녀석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회사 근처에서 미팅 끝났는데 집에 잠깐 들렸다 가려고요. 서류 놔둔 게 있어서요. 30분 안에 도착합니다.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등줄기에서는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렀죠. 지금 이 상황이 발각된다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저는 박진태에게 넌지신 눈짓을 보냈습니다. 제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본 박진태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빨리 나섰어요. 자, 집은 충분히 보신 것 같으니 이제 저희 사무실로 가서 차 한잔 하시면서 구체적인 계약 절차에 대해 이야기 나누실까요? 오래 서 계셔서 힘드시죠? 하지만 젊은 부부의 아내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실장, 저기 주방 쪽 싱크대 수완만 한 번 더 확인해 봐도 될까요? 제가 물이 생생하게 나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평생의 연기력을 모두 끌어모아 기지를 발휘해야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젊은 사람들, 그런 건 나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이 집 전문가 아닌가. 마침 어제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보일러 기사님이 오셨었는데 우리 집 배관까지 싹 점검하고 가셨다. 기사님 말씀이 이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우리 집 수압이 제일 세다고 칭찬하고 가셨어. 그러니 아무 걱정 말게. 제 너스레의 박진태가 재빨리 맞장구를 쳤습니다. 들으셨죠? 어르신께서 어제 다 확인하셨다네요. 수압이야말로 이 동네에서 제일 새 겁니다. 아, 그리고 어르신 기사님이 혹시 다른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박진태가 제게 말을 넘기며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말을 이었죠. 아, 그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집터가 아주 좋은 곳이라고. 내가 여기서 30년을 살면서 자식도 잘 키워냈고 하루도 아픈 날 없이 건강하게 살았다. 건주 사람이 들어와 살면 분명 좋은 일만 가득할 걸세. 돈도 많이 벌고 토끼 같은 자식도 순풍순풍 낳을 거야. 제 말에 신혼부부는 기분 좋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내 현관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저와 박진태는 거의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진태의 이마에도 땀이 손골 맺혀 있었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심장이 다 쫄깃해지는 구먼. 고맙네 박 사장. 자네 아니었으면 그로부터 정확히 10분 뒤 아들 녀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계셨네요. 노인정 안 가셨어요? 아, 오늘은 일찍 들어왔다. 왜 일이냐? 이 시간에 그냥요. 서류 놔두고 온 게 있어서요. 근데 무슨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냄새는 네 코가 이상한 거겠지. 녀석은 제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는 눈치였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켰지만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어요. 하마터면 모든 것을 망칠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또 한 번 제 결심을 굳이게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위기의 발의 순간을 겪고 마음이 복잡했는데 아들 내외는 보란듯이 고급 초밥 세트를 배달시켰다군요. 현관문을 열어 배달원을 마주친 저는 큼지막한 편백나무 상자를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뭐 시켰어? 자기야, 응. 초밥 당신 좋아하는 참치 배살이랑 성게알 단새우 들어간 걸로 특대 사이즈 시켰지. 오늘은 불 쓰기 싫어서 그들은 거실 테이블에 초밥 상자를 펼쳐놓고는 자기들끼리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게 변명조차 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뜻이요. 며느리는 스마트폰으로 초밥 사진을 열어 장 찍더니 SNS에 올리는 등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해시태그 남편이랑 해시태그 초밥 해시태그 맛집 해시태그 행복 같은 글자들이 보이는 듯 했어요. 아들 녀석은 이어폰을 꽂고 태블릿으로 요란한 영상을 보며
제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초밥을 집어 먹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박진태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이스해. 오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자초지종을 들은 박진태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위험했군.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알기라도 했다면 작전은 그 자리에서 끝이었어. 그래.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겠네. 저들이 눈치채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겠어. 박 사장 시세보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좋아. 오늘 그 신혼부부가 확실해 보이니까 그 사람들과 바로 계약을 진행시켜주게. 이제 속도전이야. 알겠네. 자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하지. 마침 그 신혼부부도 아주 마음에 들어 했으니 내일 바로 연락해서 계약 날짜를 잡도록 하겠네. 자네도 이제 마음 단단히 먹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비장해졌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더는 돌아갈 다리가 없었습니다. 박진태와의 통화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박진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집을 보고 갔던 신혼부부가 시세보다 조금 낮은 제안을 했지만 바로 계약금을 넣고 일주일 안에 잔금을 치르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는 거였죠.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잘 됐네. 그 조건으로 진행시켜주게.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아. 알겠네. 계약서는 바로 준비시키지. 그런데 이 김 사장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네. 자네 말대로 속도전을 하려니 이런 변수가 생기는구먼. 박진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심장도 덩달아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제 겨우 한 고비를 넘겼는데 또 무슨 문제란 말인가. 문제라니 그 신혼부부가 마음을 바꾼 거라도 되나? 아니, 그건 아달세. 매수자 쪽 부동산이 아주 꼼꼼한 친구야. 어제 자네 아들이 갑자기 들이닥칠 뻔한 걸 보고 더 신중해진 것 같아. 등기 부동본을 확인해보니 소유주는 자네인데 현재 거주자로 등록된 세대주는 아들 김민태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 나중에 이사 날짜에 아들이 나는 이사 못 나간다고 버티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는 거야. 법적인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현재 거주자인 아들님께서 해당 날짜에 집을 비우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명도 확약서의 서명이라도 하나 받아달라고 하더군. 그래야 자기들도 매수자에게 완벽하게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말이야.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명도 확약서라니 집을 비우고 나가겠다는 약속 문서. 아들 녀석에게 그런 서류를 내밀었다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계획이 탄로나고 말 겁니다. 녀석은 길길이 날뛰며 제 맥살이라도 잡으려 들겠죠. 그 서류가 없으면 계약이 안 된다는 건가? 그건 아달세. 하지만 매수자가 불안해하면 잔금 날짜에 틀집을 잡거나 계약이 틀어질 수도 있어. 특히나 우리는 빠른 거래를 원하지 않나. 가급적이면 받아두는 게 우리에게도 안전하네. 어쩌겠나 자네 아들 녀석이 순순히 서명을 해줄 네가 만무하되 다른 매수자를 찾아볼까. 아니 다른 사람을 찾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 그 신혼부부로 해야만 하네. 방법을 찾아봐야지. 어떻게든 그 서명을 받아내야만 하네.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우 같은 며느리와 의심 많은 아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집을 비운다는 내용에 담긴 서류의 도장을 받아낼 수 있을까? 전공법은 불가능했어요. 그렇다면 함정을 파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남은 마지막 지혜와 용기를 모두 끌어모아야 했죠. 저는 그날 오후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일부러 온갖 서류들을 다 떼어왔어요. 주차 등록 갱신 신청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할 수장 이용동에서 입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규정 변경 안내문 등 일부러 두껍고 복잡해 보이는 서류들만 골랐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제 방 책상에 앉아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마치 스파이라도 된 것처럼 저는 박진태가 보내준 명도 확약서 양식을 다른 서류들 사이에 교묘하게 끼워 넣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명도 확약서라는 무시무시한 제목 위에 제가 따로 인쇄해온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위임 동의서라는 그럴듯한 제목을 풀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과 서명란만 남기고 집을 비운다는 핵심 내용은 다른 서류로 살짝 덮어가렸죠. 여러 장의 서류 중 가장 아래쪽에 다른 서류들과 섞여 서명란만 보이도록 세심하게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완벽한 함정 서류가 완성된 겁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어요. 결전의 날은 모든 사람이 정신없는 월요일 아침으로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화장을 하느라 아들 녀석은 간밤에 늦게까지 뭘 했는지 크한 얼굴로 넥타이를 찾느라 분주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태야, 잠깐 이것 좀 보거라. 아, 아버지, 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요? 회사 늦어요. 녀석은 넥타이를 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뭘 이렇게 많이 보냈는지 모르겠구나. 주차 등록도 다시 해야 하고 뭐 동의서도 내라는데 나는 이런 건 잘 모르겠다. 세대 주인 네가 도장이나 좀 찍어라. 아, 그런 건 나중에 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식탁 위에 놔두세요. 지금 관리사무소 가는 길에 내고 가려고 그런다. 빨리 내놔라. 늦겠다. 제 재촉의 아들은 마지막에 인상을 박으며 제게서 서류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대충 펼쳐놓고는 메뉴장부터 내용을 확인도 않고 서명란에 자기 이름을 휘갈겨 쓰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저는 태어난 척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나, 둘, 셋 녀석의 펜이 마침내 명도 확약서가 숨겨진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어요. 아, 귀찮게도 하네. 진짜 무슨 놈의 서명이 이렇게 많아. 투덜거리면서도 녀석은 의심 없이 그곳에도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아들 스스로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것에 동의한다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여기요. 그랬죠. 아, 진짜 지각이다. 녀석이 서류 뭉치를 제게 툭 던져주듯 건네고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곳을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가 천금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왠지 모를 마음에 마지막으로 솜씨를 부려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어요. 그저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계란말이와 김치, 평범한 집밥이었죠. 아들 내외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며느 이관 얹지 저를 떠보더군요. 아버님, 요즘 노인정은 계속 잘 다니세요? 거기 방 영감님이라는 분 아버님이랑 친하시다면서요. 제가 예전에 둘러댔던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한술 뜨며 대답했어요. 응, 잘 다니고 있지. 방영. 이 친구는 얼마 전에 자식들 속 썩이는 거 지급지급하다면서 가지고 있던 집이랑 재산 다 팔아서 아주 좋은 곳으로 이사 갔다더라. 제 말에 면을 이에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저를 많이 쳐다보았죠. 좋은 곳이요. 어디요? 요양원 같은 데라도 가셨어요. 아니, 요양원은 무슨 자식 눈치 안 보고 자기가 먹고 싶은 밥 편하게 차려 먹을 수 있는 곳. 아주 속 편히 잘 지낸다더라. 자식들한테 연락도 안 한대.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제가 이 집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아들이 명도 확약서에 선명한 다음 날, 저는 박진태와 함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죠. 매수자인 신혼부부와 그들의 중개인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딱딱하고 사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제 모든 권리가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간다는 내용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묵직한 도장이 하얀 종이 위에 붉은 흔적을 남기는 순간 제 마음속 응어리도 함께 찍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고 변호사 입회하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자 마자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울렸습니다. 박진태가 만들어준 비밀 계좌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죠. 그 긴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비로소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했을 실감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집값이 아니었어요. 제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실탄이자 그들에게서 제 인생을 되찾아온 증거물이었습니다. 이사 날짜는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아들 내외가 예전부터 계획했던 부부 동반 1박 2일 글램핑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그것도 최고급이라고 자랑을 늘어놓던 곳이었죠. 하늘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사를 준비하는 마지막 며칠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 눈을 피해 제게 소중한 물건들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낡은 앨범, 제가 젊었을 때 받았던 상장들, 그리고 평소에 즐겨 입던 몇 번의 옷가지들. 그것들을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상자에 담아 버리는 짐처럼 위장의 베란다 구석에 쌓아 두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 이가 빨래를 걷다가 그 상자를 발로 툭 찼습니다. 아버님, 이 상자는 뭐예요? 아직도 안 버리셨네. 버리실 거면 내일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이니까 내놓으세요. 집만 좁아지는데 날 근건 좀 버리셔야죠. 아, 그래. 내가 내일 내놓으면.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자기들의 눈앞에서 제가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밤마다 저는 그들이 잠든 후의 거실과 부엌을 서성였습니다. 이 집의 모든 공간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죠. 아내가 아끼던 화초, 아들이 어릴 때 키를 잇던 벽의 낙서, 며느리 이가 들어오면서 바꾼 요란한 분위의 소파, 모든 것이 이제 과거가 될 터였습니다.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마침내 디데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새벽부터 일어나 신이 나서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와, 자기야, 날씨 진짜 좋다. 글램핑 가서 바비큐 해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 그러게, 아버지 저희 잘 다녀올게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챙겨 드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면 전화하시고 돈 보내드릴 테니. 아들 녀석이 지갑에서 꼬깃꼬깃 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제 노후 자금을 탐내던 놈이 베푸는 동전 면립 같은 동정전.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래, 재밌게 들 놀다 오너라. 저는 현관에서 그들에게 손까지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박진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이스, 이제 시작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바다 익스프레스라는 평범한 이름의 이삿짐 트럭 한 대가 아파트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박진태가 특별히 선별한 소음 없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전문팀이었죠. 그들은 제 지시에 따라 제가 미리 싸놓은 상자들과 꼭 필요한 가구 몇 가지만을 신속하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의 책상, 침대,
그리고 작은 옷장,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들인 화려한 가구와 가전제품들은 모두 그 자리에 남겨두었어요. 그들이 이 집에 남긴 흔적은 그들 스스로가 치우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시간도 채 안 돼요. 집은 제 흔적이 지워진 채 황안히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빽빛한 편지지에 한자 한자 정성껏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저를 모욕하며 장어를 구워 먹던 바로 그 식탁 위에 집 열쇠와 제가 쓴 메모를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내내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울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제 휴대폰으로 박진태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강릉역의 안 실장이 마중 나가 있을 걸세. 새 출발을 축하하네. 친구. 저는 짧게 고맙다고 답장을 보낸 뒤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라고 저장되어 있던 2개의 번호를 망설임 없이 삭제했습니다. 제 인생의 1막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강릉역에 도착하니 안소의 실장에 정말로 저를 기다리고 있던군요. 그녀의 차를 타고 이제는 정말로 내 집이 된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원한 바다의 음과 소나무 향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아직은 텅 비어 삭막했지만 이 공간은 오롯이 저만의 왕국이었어요. 저는 짐도 풀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통창 너머로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과 그 아래 잔잔히 부서지는 파도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완벽한 평화와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아주 오랜만에 소리내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릉의 새 집에서 맞이하는 첫날 밤은 깊고 평온했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 어떤 걱정이나 뒤척임 없이 단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를 깨운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니라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와 제 눈꺼풀을 간지리는 따스한 햇살이었죠. 눈을 뜨자마자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푸른 동이 바다 위로 반짝이는 윤슬이었습니다. 밤새 닫아두었던 창문을 활짝 열자 시원한 바다의 음과 상쾌한 소나무 향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제 인생에 새로이 찾아온 아침의 풍경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서울의 제빈 아파트에서 맡았던 매캐한 공기와는 차원이 다른 살아 숨쉬는 공기였죠. 이 사짐은 아직 그대로였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텅 빈 주방에서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미리 챙겨온 믹스 커피 한 봉지를 뜯어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난간에 기댄 채 홀짝였습니다. 전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등 뒤에는 저만의 아늑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의 왕이 부럽지 않았어요. 이곳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꿈꾸었지만 감히 가질 수 없었던 완벽한 사치였습니다. 커피를 마신 뒤 저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 이어진 소나무 숲길을 따라 걸었어요.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은 흙냄새와 짙은 솔 향기가 제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길은 완만했고 걷는 내내 새소리가 배경 음악처럼 따라다녔죠. 30분쯤 걸었을까 숲길의 끝에서 탁 트인 해변이 나타났습니다. 평일 아침에 해변은 한적했어요. 저 멀리서 몇몇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을 뿐 하얀 백사장은 오롯이 제 차지였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맨발로 부드러운 모래를 밟았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모래의 감촉과 발등을 간지리며 밀려왔다 사라지는 차가운 파도의 느낌이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한참 동안이나 파도와
장난을 치며 해변을 거니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동네의 작은 재래시장에 들렀어요. 좌판 위에는 가차 바운 듯한 싱싱한 생선들과 바다의 음을 가득 머금은 해체들이 가득했어.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물건값을 흥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겨웠죠. 저는 저녁거리로 실한 가자미 2마리와 아침에 끓여 먹을 뽀한 순두부를 샀습니다. 봉지를 흔들며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각 서울의 제 예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아들 내 외에는 최고급 글램핑장에서의 1박 2일을 마치고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제 먹은 바비큐 진짜 맛있었다. 그치, 자기야? 응, 역시 비싼 데는 달라. 공기도 좋고, 근데 좀 피곤하네. 집에 가서 얼른 씻고 쉬고 싶다. 가서 어제 새로 산 팩이나 할까? 아버님은 저녁 드셨으려나 모르겠네. 우리가 드린 10,000원으로 맛있는 거 사드셨어야 하는데, 며느리는 아마 그렇게 말하며 자기가 얼마나 효심 깊은 며느리인지 스스로 대견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왕국이 이미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익숙하게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서 했겠죠. 양손에는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과 남은 음식들이 담긴 봉지를 들고 현관 도어록을 눌렀을 겁니다. 비리릭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서 쓸 거예요. 아, 역시 집이 최고다. 아들 녀석이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위화감을 느낀 것은 며느리였을 겁니다. 자기야, 근데 집이 왜 이렇게 휑하지? 뭐가? 아니, 저기 아버님 방 좀 봐봐. 그들의 시선이 제 방으로 향했을 때 그들은 보았을 겁니다. 활짝 열린 방문 너머로 턱 비어버린 공간을요. 제가 쓰던 낡은 침대, 책상, 작은 옷장까지 제 흔적은 먼지 한 톨 남지 않고 사라져 있었습니다. 뭐야? 아버님 방에 있던 짐들 다 어디 갔어? 아들 녀석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물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며느리는 쇼핑백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도 잊은 채 황급히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턱 빈 옷장과 사락을 열어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라도 가셨나? 아니, 우리한테 말도 없이. 설마 아버지가 우리한테 말도 없이 어딜 가셔? 노인정 친구분들이랑 며칠 여행이라도 가신 거 아니야? 아들은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집안 전체를 흡기 시작했고 마침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집 열쇠와 하얀 메모지를 발견했겠죠.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며 메모지를 집어들었을 겁니다. 아들도 그 옆으로 다가와 함께 그 짧은 글씨를 읽었을 거예요. 민태아, 시영아, 나도 내 친구 방 영감처럼 좋은 곳으로 간다. 이 집은 오늘부로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다.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집을 비울 1달이라는 시간이다. 뭐? 아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질문이 아닌 공허한 탄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집을 팔아? 아버지가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말도 안 돼. 거짓말을 거야. 아버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래. 이건 그냥 장난이실 거야. 우리 골탕 먹이려. 며느리는 그렇게 중얼거리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제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 하지만 제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죠.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사소함으로 연결됩니다. 나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이 그녀의 희망을 차갑게 끊어냈을 겁니다. 전화 안 받아. 전화기가 꺼져 있어. 다른데 전화해봐. 친척들, 아버지 친구분들, 아 맞다. 노인정에 전화해. 아들은 허둥지둥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시간은 늦어 노인정 전화는 아무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이 서 있는 이 안락한 집이 더 이상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끔찍한 현실을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 며느리가 비명처럼 소리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집안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제 방문을 발로 꺼져쳤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진짜 돌았나? 우리 너로 길바닥에나 앉으라는 거야. 뭐야, 내가 가만 안. 그의 분노는 공허한 집안을 울렸지만 그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어. 그들의 왕국은 그렇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텅 빈 제 방을 마주한 채 서로를 붙잡고 싸우고 원망하며 지옥 같은 첫날 밤을 보냈을 겁니다. 아들 내외는 처음에 충격과 분노에서 벗어나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 발버둥쳤을 겁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제 행방을 수소문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옛 친구들에게까지 연락을 했겠죠. 하지만 제 계획을 아는 유일한 사람인 박진태는 그들의 연락에 나도 김 사장 연락에 안 돼서 걱정하고 있냐라며 태연하게 연기를 했을 테니 그들의 노력은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 그들에게 결정다가 날아갔을 겁니다. 바로 새로운 집주인 그 신혼 부부 측 부동산에서 보는 내용. 증명 우편이었죠. 귀하께서 거주 중인 상기 주소지에 부동산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한 달 이내의 집을 비워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진 차갑고 사무적인 문장들. 그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망치였습니다. 내용 증명. 이게 진짜 왔어. 며느리 이는 편지를 손에 든 채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을 겁니다. 아들은 그 편지를 낚아채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소리쳤겠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아버지를 찾아야지. 그 영감탱이를 찾아서 이 계약 물으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찾아서 뭐. 전화기도 꺼놓고 잠수탄 사람을 어떻게 찾아. 그리고 당신은 뭐 했어? 아버지가 집 나간 지가 며칠인데 손 놓고 있었던 건 당신이잖아. 뭐 내가 손을 놔. 그럼 넌 뭐 했는데? 아버지 방이나 뒤지고 다니면서 의심만 키웠잖아. 네가 옆에서 살살 구슬렸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내가 뭘 어쩐다고. 그리고 방은 왜 뒤져? 당신이 아말로 아버지 돈이나 빼돌릴 생각만 했으면서 당신이 주식 투자한다고 아버지 연금 달라고만 안 했어도 아버지가 저렇게까지는 안 하셨을걸. 그들의 싸움은 끝이 없었을 겁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과거의 잘못들을 들춰내며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겠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안락한 집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는 지옥 같은 투기장으로 변해버렸을 거예요. 저는 그 모든 혼란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채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해변을 산책하고 낮에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직접 요리해 먹었죠. 가치은 밥에 손수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가자미를 노류하게 구워 차린 저녁상.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평화롭고 맛있었어요. 그렇게 닷새쯤 지났을까요? 저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휴대폰 전원을 켰어요. 켜자마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100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가 폭탄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이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온 것이었죠. 처음에는 애원과 질문으로 시작했던 문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욕설과 협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전화 받으세요. 아버님, 저희도로 길바닥에나 앉으라는 말씀이세요.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이 영감탱이가 진짜 보자 하니까 전화 안 받. 내가 집 나간 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전화해. 아버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돌아오세요. 저는 그 모든 문자들을 감정의 동요 하나 없이 차례대로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삭제해버렸죠. 더 이상 제 인생에 담아둘 가치가 없는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 생각은 없었어요. 그들이 다시 걸어오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 화면에 김민태라는 이제는 아주 낯설게 느껴지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입어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맞아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급하고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다, 왜 그러냐? 제 차분한 목소리에 녀석은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집을 팔아요?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게 아들한테 할 짓이에요. 우리 너로 어쩌라고요? 내 집을 내가 팔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냐? 문제가 없어요? 그럼 우린 어디 가서 살아요? 길바닥에나 앉으라고요? 아버지 진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녀석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 박도박 말했어요. 너무해. 내가 넘어간 건가? 아니면 너희가 너머했던 건가? 민태야, 너는 내가 왜 집을 팔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노망이라도 드신 거 아니에요? 노망이라. 그래, 노망이라고 해두자. 그럼 이건 어떤가? 내 처가 내 면을 일하는 여자가 내가 없는 틈을 타 아내 방을 사사치 뒤지던 그 순간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냐. 제 말에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며느리의 이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영이가 언제요? 언제냐고. 네 처한테 직접 물어보거라. 그리고 이건 또 어떤가? 내 아들이라는 녀석이 지에 비해 노부자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하려던 그 순간 내 심정은 어땠을 것 같으냐.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녀석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을 겁니다. 아니, 아버지, 그건 오해해요. 저는 그냥 돈을 불려서 아버지를 더 잘 모시려고 잘 모셔 장어꼴이나 던져주면서 초밥은 너희끼리만 먹으면서 그게 니들이 말하는 잘 모시는 방법인가.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민태야, 너에게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다. 너에게 날아간 내용 증명. 그거 아주 무서운 거다.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새로운 주인이 너희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걸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너희는 이사 비용은커녕 소송 비용까지 물어내야 할지도 모르지. 소송이요? 하지만 저희도 여기 살 권리가 있어요. 세대주가 저인데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아들 녀석이 마지막 발악처럼 외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마지막이 웃으며 말했어요. 동의. 그거 말인가. 너가 직접 동의해주지 않았냐. 제가요? 제가 언제. 내가 지난 월요일 아침 바쁘다며 내용도 안 보고 사인해준 그 서류 뭉치. 그 안에 명도 확약서가 들어있었. 본인은 해당 날짜에 집을 비우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에 네가 직접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어주었지. 덕분에 이사는 아주 순조로웠다. 고맙구나 아들아. 전화기 너머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절망의 소리만이 희미하게 전해져 올 뿐이었어요. 제가 날린 마지막 한 방은 그들에게 치명타가 되었을 겁니다. 아들 녀석은 자신이 직접 서명한 서류 때문에 스스로 쫓겨나게 생겼다는 사실에 분노보다 더 큰 허탈함과 자기 혐오에 빠졌을 거예요. 며느리는 자신이 어수룩한 늙은 이로만 여겼던 시아버지가 자신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겠죠. 그 통화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제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완벽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한 달이라는 시한부 선고뿐이었습니다. 안락했던 왕국에서 쫓겨나 새로운 거처를 구해야만 하는 끔찍한 현실이 닥친 거죠. 그들은 부리야 부동산 앱을 켜고 동네 부동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장님, 저희가 지금 사는 아파트랑 비슷한 평소에 전세로 나온 집 좀 있을까요? 아마 며느리가 태어난 척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었을 거예요. 중개인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혀를 찼겠죠. 아이고, 사모님, 요즘 전세가 시가 말랐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전세 시세가 지금 얼마인 줄은 아세요? 몇 년 사이에 2배는 넘게 올랐는데 그 돈 있으세요? 네, 두 배요? 그럼요. 요즘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전세는 다 10억이 넘어가요. 대출도 예전처럼 잘 안 나오고요.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공짜로 누리고 있던 그 집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이었는지 그들은 눈을 낮춰 더 작은 평소에 아파트 그리고 낡은 빌라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차가웠어요. 여기는 너무 낡았잖아. 벽에 곰팡이 핀 것 좀 봐. 그럼 여긴 어때? 여긴 깨끗하긴 한데 반지 안에 햇볕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이런 데밖에 없다고. 말도 안 돼. 며느리는 아마 그렇게 소리치며 울음을 터뜨렸을 겁니다. 아들은 담배만 벽벽 피워대며 아내의 울음소리가 짜증난다는 듯 인상을 썼겠죠. 그만 좀 징징거려. 지금 우는 게 대수야. 어떻게든 살 집을 구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좀 알아봐. 맨날 나한테만 시키지 말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뭐 내 때문이라고. 네가 아버지한테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그들은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내내 차 안에서, 길거리에서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 안에서까지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시했던 체면과 자존심은 바닥으로 추락한 현실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죠. 결국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그들은 겨우 집을 구했습니다. 서울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경기도와의 경계에 걸쳐 있는 동네의 낡은 다세대 주택. 그것도 곰팡내 나는 반지와 월세방이었어요. 보증금 몇 천만 원에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세까지 그들이 가진 돈으로는 그곳이 최선이었습니다. 이 산날 그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토장이 사업체를 부를 돈도 아까워 작은 용달차 한 대를 부르고 자기들이 직접 집을 날랐겠죠. 백화점에서 사들였던 명품 가방과 옷들 화려한 가구들은 그 좁고 어두운 반지와 방에 들어가자 오히려 더 초라하고 볼품 없어 보였을 거예요. 집을 옮기는 내내 그들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소파는 여긴 오면 안 되잖아. 사람이 지나다니 공간도 없는데 그럼 어디다 놓으라고. 당신이 한번 해봐. 집이 개미콧 닦지만 한데 아 진짜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아버지한테 주식 투자하라고만 안 했어도 시끄러워. 그놈의 아버지 소리 좀 그만해. 지겨워 죽겠네. 그들의 고성과 싸움 소리는 좁은 골목을 쩔어 엉쩔어 울렸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혹은 대문 틈으로 그 비참한 광경을 구경하며 혀를 찼겠죠. 그리고 그 소식은 돌고 돌아 제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예전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경비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회장님 잘 지내시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드님 내외가 이사를 갔었다. 아, 그랬습니까? 어디로 가던가요?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이 산날의 부부가 돈 문제로 아주 동네가 떠나가라 싸우는 걸 보니 영사정이 안 좋아 보이티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쑥덕거리는데 어째는 안 됐던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그저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죠. 뭐라며 우선 옮겼습니다. 그들의 불행이 제게는 조금의 동정심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건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제가 새로 사귄 낚시 친구들과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날씨가 좋았고 바다는 제게 아주 큰 우러한 마리를 선물해 주었죠. 저는 그 우럭으로 얼큰하게 매운탕을 끓여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들의 추락은 제 새로운 인생의 맛있는 안주가 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약이었어요. 강릉에 내려온 지 어느덧 6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그 지긋지긋했던 일들은 이제 아주 먼 전생의 일처럼 희미하게 느껴졌죠.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라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충만하게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 하루는 이제 동의의 일출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저는 어김없이 예전에는 불면의 고통으로 뒤척이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죠. 월요일 아침이면 저는 서예 도구를 챙겨 노인회관의 문화교실로 향했습니다. 김 어르신 오셨습니까? 저를 발견한 이 선생님 뿔테 안경 너머로 인자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죠. 교실 안에는 저처럼 늦깎이로 붓을 잡은 어르신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별의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무향이 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돌 위에서 먹이 갈리는 사각거리는 소리, 그 소리에 집중하고 있노라면 세상의 모든 번잡한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죠. 자, 오늘은 화선지를 가득 채우는 큰 글씨를 한번 써보지요. 바다 해자를 써보겠습니다. 왼쪽의 삼수변은 잔잔한 물결처럼 부드럽게, 오른쪽의 매양 매자는 어미가 아이를 품듯 넓고 굳건하게 써야 합니다. 김 어르신 한번 해보시죠.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두툼한 붓의 먹물을 듬뿍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화선지 위에 제 키만 한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붓끝이 떨리고 먹물이 번져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를 곧게 편채운 마음을 붓끝에 집중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제법 그럴듯한 바다 해자가 완성되었어요. 제 글씨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던 이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붓이 어르신의 마음을 따르기 시작하는군요. 저 글씨를 보십시오. 잔잔함과 굳건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어르신의 마음이 바로 저 글씨처럼 변한 것이겠죠. 그 칭찬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화요일에는 의뢰장을 보러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15분쯤 가면 나오는 주문진 어시장은 저의 새로운 놀이터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단골 김 사장님 오셨네. 오늘 물 좋은 놈 들어왔어. 이 놈의 오징어는 금방 배에서 내린 거라 해로 먹어도 끝내줘.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좌판에 앉아 싱싱한 해산물을 구경하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놈의 가자미는 어떻게 해먹어야 제일 맛이 좋소? 말해 뭐해요? 소금 살짝 뿌려서 노릇하게 구워 먹는 게 최고지. 아니면 무조건 썰어 넣고 조림을 해 드셔도 좋고, 내가 오늘 기분이다. 덤으로 몇 마리 더 넣어줄게. 상인들의 억척스러우면서도 정겨운 목소리. 비릿한 바다의 음과 짭조름한 젓갈 냄새가 뒤섞인 시장의 활기는 제게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시장에서 사온 오징어로 파전을 부치고 가자 밀을 구워 막걸리 한 잔을 겨드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시끄러운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그저 배경음악처럼 들릴 뿐이었죠. 수요일에는 기원에서 최영감과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는 저처럼 자식 문제로 속을 썩다 몇 년 전 아내와 함께 이곳으로 내려온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바둑을 두며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제 바둑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초반에 실수를 하는 바람에 대마가 몰릴 위기에 처해 있었죠. 김 사장. 오늘따라 마음이 급해 보여. 무슨 일 있나? 글쎄 말이네. 잠깐 한 눈판 사이에 길이 다 막혀버렸어. 인생이나 바둑이나 길이 막혔을 때는 억지로 뚫으려 하면 더 크게 다치는 법일세. 한 발 물러서서 판 전체를 다시 보게, 버릴 돌은 과감하게 버려야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야. 최 영감의 말은 그저 바둑에 대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조언이었죠. 저는 그의 말대로 위험에 빠진 제 돌매점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변두리에서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날의 바둑은 제가 지고 말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판 전체를 잇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는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제가 거실에서 서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를 시킨 기억이 없는데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제 막내 여동생의 아들, 즉 저의 조카 녀석이 서 있었습니다. 근처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인데 휴가를 나왔다가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외삼촌 여기 계셨군요. 연락도 안 되시고 집에도 안 계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아니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냐. 어서 들어오느라. 저는 반가운 마음에 조카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녀석은 집안을 휴 둘러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우와 외삼촌 집 정말 좋은데요? 전망이 완전 그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민태영한테 전화했더니 외삼촌이 갑자기 집 팔고 사라지셨다고, 혹시 치매라도 온 것 같다고 온 집안에 난리를 쳐놨어요. 이모가 걱정돼서 쓰러지실 뻔했다고요. 제가 외삼촌 멀쩡하신 거 꼭 확인하고 오겠다고 약속하고 나왔어요. 아침에 허허 그놈이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정신이 멀쩡한데 그놈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을 텐데 또 뭐라고 하더냐. 제 말에 조카는 잠시 망설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민태영이 외삼촌이 모아두신 돈 전부 들고 젊은 여자랑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모가 더 충격받으셨던 거고요. 그런데 와서 보니 외삼촌은 너무 잘 지내고 계시네요. 형이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저를 파렴치한 늙은이로 만들어버린 아들 녀석의 비겁함의 헛웃음만 나왔죠. 저는 조카에게 시원한 주스를 한 잔 내어주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장어 사건부터 시작해서 제 방을 뒤지던 며느리 제 노후자금을 탐내던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집을 팔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까지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조카는 분노로 얼굴이 벌개져서 주먹을 부르르 떨더군요. 세상에 어떻게 형이랑 형수가 외삼촌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 짓은 속 빼놓고 외삼촌을 그런 식으로 매도해요. 제가 진짜 알았더라면 됐다. 다 지난 일이다. 그리고 나 때문에 널까지의 근황들과 등지고 살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이제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아니에요. 외삼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제가 휴가 끝나고 돌아가면 어머니한테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민태영한테도 제대로 한마디 해야겠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온 집안이 다 알아야죠. 그렇게 비겁하게 숨어서 남 탓만 하는 벌을 이번에 고쳐놔야 해요. 저는 그저 조카의 어깨를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제 편이 하나 더 생겼다는 사실이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죠. 그날 저녁 저는 조카에게 제 손으로 직접 저녁밥을 차려 먹였습니다. 조카는 제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밥을 2 그릇이나 비웠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져 왔습니다. 조카가 돌아가고 다시 며칠의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서울에서의 일은 제 기억 속에서 거의 지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제 휴대폰이 길게 울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장문의 메시지였죠. 직감적으로 아들 녀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번호를 차단했으니 다른 사람 전화로 보는 것이겠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화면 가득 녀석의 구차하고 한심한 변명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문을 그대로 읽어드리죠. 아버지, 저 민태예요. 이 문자 보실지 모르겠네요. 아버지 번호는 차단되어 있어서 회사 동료 전화 빌려서 보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회사 일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시영이는 자꾸 바가지만 긁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못할 기술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근데 그건 아셔야 해요. 시영이가 그때 아버님 방을 뒤진 건 아버님이 어디 아프신데 숨기는 건 아닌가 걱정돼서 그랬던 거래요. 표현 방식이 잘못됐던 거지.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금 말씀드렸던 건 정말로 돈을 불려서 아버지랑 같이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서 편히 모시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 믿어주세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경기도 변두리 해도 안 드는 반지와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공팡 내에 잠을 깨고 밤에는 시끄러운 차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쳐요. 월세 날짜는 다가오는데 남은 돈도 거의 없네요. 시영이는 매일 같이 울면서 당신 때문이라고 저를 원망하고 저도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요.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벌 받고 있잖아요. 이제 그만 노여운 푸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돈은 좀 있으세요? 저희 정말 월세 낼 돈도 없어서 그러네요. 제발 답장 한 번만 주세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그 긴 메시지를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진심 어린 반성은 한 줄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하소연과 며느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함, 그리고 노골적인 구걸만이 가득했죠. 저는 그 구차한 문장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내는 대신 휴대폰의 차단 버튼을 다시 한번 길게 눌렀습니다. 이 번호를 차단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떴고 저는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죠. 녀석의 마지막 발버둥은 그렇게 제 손가락 하나에 허머에게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갈고 붓을 들었죠. 화선지 위에 저는 그날 배운 네 글자를 썼습니다. 임광도 제 인생에서 그 네 글자가 그날처럼 선명하고 당연하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문자를 차단한 뒤로 또 몇 달의 시간이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고 있었죠. 강릉의 바닷바람은 제법 차가워졌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동네의 어엿한 주민이 되어 있었어요. 노인을간의 서예 교실에서는 제법 실력을 인정받아 연말에 있을 작은 전시회의 제작품을 걸기로 했습니다. 낚시 친구들과는 주말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고 기원에서 최영감과 두는 바득은 이제 호각세를 이룰 정도가 되었죠. 제 삶이 그렇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무력 서울에서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한시영의 이름으로 온손 편지였습니다. 녀석은 제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꽤나 애를 쓴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조카를 닥달했거나 아니면 다른 친척들을 통해 알아냈겠죠. 저는 그 편지를 며칠 동안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구차한 변명과 거짓 눈물이 담겨 있을지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이라는 생각에 저는 며칠 뒤 마음을 굳게 먹고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예쁜 꽃무늬가 그려진 편지지 위에는 면을 이에 단정한 글씨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두서없는 문자보다 훨씬 더 계산되고 교활한 내용이었죠. 아버님께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편지를 읽어주실지 읽으신다 해도 저를 용서해 주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실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염치불고하고 이렇게 펜을 듭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변명을 한들 저희가 아버님께 저지른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아버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저희는 지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냐며 매일 밤 눈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면을 이루어서 아버님의 마음을 해야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홀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저희가 미우셨을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좁고 공팡내 나는 이 반지하 방에서 매일 밤 잠 못 이며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 왜 아버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후회하고 또 후회함. 민태 씨는 요즘 거의 폐인처럼 지납니다. 수럽 씨는 잠을 자는 못하고 매일같이 아버님을 찾으며 옵니다. 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가 못난 아들이라 아버지를 그렇게 외롭게 만들었다고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 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시겠죠. 하지만 아버님, 저에게는 아버님께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던 소식이 있습니다. 제 뱃속에 아버님의 손주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차개월이 되었어요. 이 아이에게만큼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태어날 아이에게 저희 같은 못난 부모의 죄를 대밀히 마고 싶지 않. 아버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저희에게 기회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다시 아버님을 모시고 예전처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버님께서 외로우실 때 어떤 위로가 필요하신지 저는 압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고 저녁에는 아버님의 말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 못난 며느리가 무릎 꿇고입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손주라 녀석은 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법을 알고 있었죠. 제 마음속에 잠시나마 연민의 감정이 스쳐 지나간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짧았습니다. 눈을 뜨자 며느리의 위선적인 얼굴과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들의 눈빛, 그리고 제 손길을 막아서던 차가운 행주의 감촉이 훨씬 더 생생하게 떠올랐으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반성은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닌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주 주말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저의 새로운 인연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한 잔치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이름하여 저만의 왕의 만찬이었죠. 저는 며칠 전부터 잔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노인회관의 이 선생과 최영감, 그리고 낚시회 친구들까지 제가 이곳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을 모두 초대했죠. 잔치 전날에는 새벽까지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만 골라왔습니다. 커다란 자연산 광어와 우럭을 통째로 사고 문어와 전복도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몇 시간 동안이나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잔치날 저희 집은 오랜만에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거실에는 제가 직접 쓴 환영이라는 글씨 족자를 걸어두었죠. 친구들은 집 안으로 들어서 매우 연신 감탄했습니다. 야, 김어르신, 집이 아니라 무슨 갤러리 같구먼. 음식 냄새도 보통이 아니고
다들 맛있게 드셔주시면 제가 더 기쁩니다. 자, 어서들 앉으시게. 식탁 위에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싱싱한 화로회와 해산물, 제가 직접 잡은 생선으로 끓인 얼큰한 매운탕, 그리고 노릇하게 부쳐낸 감자전과 파전까지. 서울의 그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성하고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영감은 자기 아들이 얼마 전에야 정신을 차리고 작은 가게를 열었다며 기뻐했고, 이 선생님은 소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함께 웃고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게 한참 동안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문득 며느리가 보낸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며칠 뒤 저는 며느리가 편지에서 말했던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첫 번째 생일, 즉 돌이 되는 날에 맞춰 소포 하나를 보냈습니다. 주소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닌 김우준 아기 앞이라고 정확히 적어서요. 소포 안에는 제가 백화점에 가서 직접 고른 가장 질이 좋은 순웅으로 만든 아기 수저 세트 하나와 아이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상품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쓴 짧은 카드 한 장을 동봉했죠. 사랑하는 손주 우준에게 세상에 온 것을 축하한다. 밥 굶지 말고 씩씩하고 정직하게 자라거라. 할아버지가 거기에는 아들이나 며느리에 대한 안부나 언급은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현륵인 손주에 대한 사랑은 인정하지만 너희 부모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통보였죠. 그리고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저는 낚시회 친구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왔습니다. 겨울 바다는 제법 쌀쌀했지만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렸죠. 그때 제 휴대폰이 잠시 울렸습니다. 참여 며느리가 제 SNS를 확인했다는 알림이었어요. 아마 제가 보는 소포를 받고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 제 SNS에 들어왔겠죠. 저는 잠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찍어도 어떤 사진 한 장을 제 프로필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얼마 전 왕의 만찬 날 이곳에 모인 친구들과 함께 제 집 거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짧은 글귀를 남겼죠. 인생은 지금부터. 저는 휴대폰을 선실 구석에 던져두고 다시 가판회로 나갔습니다. 친구 최영감이 막 커다란 참놈 한 마리를 낚아 올리고 있었어요. 허허, 이놈 실화것 좀 보게. 김 사장.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에서 참돈 매운탕 파티일세. 좋지. 내가 술 한 병 들고 가겠네. 저는 친구의 성공에 제 일처럼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낚시대를 다시 고쳐 잡았죠.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갯짓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저 갈매기처럼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찌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혼자 말을 했습니다. 자, 한 마리 더 잡아볼까? 제 인생 이막의 낚시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